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관리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식단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최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학과 양예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인 양예슬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특히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여러 가지 궁금해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께서 질문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지, 어떤 검사를 권고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께서 건강검진을 하시고 나면 공복한 채로 가시니까 공복혈당이 100이 넘는 경우들이 꽤 나오게 되고 그런 병원을 찾아오셔서 공복혈당 100이 넘는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공복혈당 100이 넘으면 위험한 건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양예슬 교수님께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공복혈당 수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이제 100이 얼마나 넘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공복혈당이 100을 무조건 조금 넘었다고 해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공복혈당이 꾸준히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하겠고 또 그 외에도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다른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동반 질환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이형 당뇨병의 위험인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재검사를 하거나 당화혈색소 혹은 당부화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제 당이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말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복혈당이 110을 넘는 경우라면 추가로 당화혈색소나 경구 풍도당 내성 검사, 당부화라고 하는 검사를 해서 당뇨병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100 넘었다고 걱정돼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은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막 증상이 생겨서 당뇨병으로 진단돼서 오셨는데 여쭤보거든요. 처음이시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2년 전에도 4년 전에도 건강검진에서 좀 혈당이 높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잘 오시기는 하는데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이 워낙 바쁘고 학업이라든지 회사 일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좀 혈당이 높다고 들었는데도 못 오시고 진료 보러 못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진행한 상태에서 확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건강검진에 이상소견이 있다 하시면 시간을 내셔서 꼭 정확한 진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대, 30대 분들 꼭 오십시오. 공복당이 높으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면 100이 넘는다고 무조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가 100%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높게 나오는지가 일단 중요하고 100이 넘는다고 해도 당뇨병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구당부화 검사 같이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해서 당뇨병 전 단계인지 당뇨병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셔서 사실 100 넘는다고 당장 당뇨병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한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당뇨병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전 단계가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당뇨병 전 단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한번 의견 주세요. 당뇨병 전 단계는 말 그대로 혈당은 정상보다 높은데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확진을 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그 중간 정도를 말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공복혈당으로는 100에서 125 사이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2, 3개월의 평균 혈당치로 보면 5.7에서 한 6.4% 정도를 당뇨병 전 단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당뇨병 전 단계가 중요한 거는 향후에 당뇨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관리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식단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당화혈색소 5.7에서 6.4% 사이를 당뇨병 전 단계로 얘기는 하는데 당화혈색소 기준은
실제로는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7 이상만 돼도 당뇨병인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만 믿고 내가 당뇨병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가족력이 높거나 비만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는 당화혈색소 5.7 넘어도 한 번은 당뇨병인지 제대로 검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밀한 검사, 경구당부한 검사에서도 뭐 당뇨병이 아니라고 된 경우는 저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당뇨병 전 단계에 보통 약을 쓰는 게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아주 약한 당뇨병 약제 같은 경우는 이런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양희수 선생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당이 높다고 봤을 때 확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앞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여하간 공복당이 높거나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일단 병원에 오시면 경구당부화 검사라고 일정 양의 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이 몸에서 시간대별로 처리하는 능력을 보고 확실하게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좀 정확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75g 경구당부화 검사라고 하고 많이 시행하시고 있고요. 꼭 대학병원급이 아니더라도 당뇨병 환자를 많이 보는 분들은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뭐 살이 빠진다든지 목이 너무 많이 탄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언제 했을 때 상관없이 200 이상이 되는 200mg/dL 이상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그거는 당뇨병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경구당부화 검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복당이 이제 기준인 126 이상이 뭐 2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같은 날 시행했는데 공복당도 높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평균치도 기준이 되는 6.5보다 넘으면 하루 검사한 것만 그 두 가지만으로도 이상값을 보이면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건강검진 보니까 항목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높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원래 또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LDL까지 다 검사해서 LDL이 높아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수치 정도를 높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혈당이 높은 분들 중에 콜레스테롤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 보면 한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의 한 76% 정도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즉 LDL이 100 이상이 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80% 정도가 같이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네요. 거의 같은 병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맞겠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은 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서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혈당 조절처럼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마다 동반된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는 목표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100 미만으로 낮추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거에 따라서 그보다 더 낮은 수치가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나의 조절 목표를 아셔야 되고요. 그런 조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생활습관 교정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도달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스타틴과 같은 콜레스테롤 낮출 수 있는 약제를 적극적으로 써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아마 유튜브 내용들 중에 모든 환자들이 약을 먹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먹고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부합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는 틀리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나 LDL 콜레스테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가장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이미 확정이 된 그런 것이고 그 LDL을 아주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요법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마 저희 그 비디오에 또 스타틴과 같은 약물에 대한 비디오도 있고 한데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피하지 않고 열심히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검진에서 심장 CT라고 요새 많이들 찍고 오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어떤 의미고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신데요. 아마 검진을 하시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동맥경화증의 정도 같은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심장 CT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심장의 모양도 굉장히 자세히 보이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혈관이 아주 자세히 보입니다. 네.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데 거기에 동맥경화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서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심장 CT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약물도 조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또 특히 이제 그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석회화 지수가 아주 0점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는 뭐 매우 위험도가 낮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석회화 지수가 100점 이상이 되는 경우들은 향후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 CT에서 스코어가 칼슘 석회화 지수 이런 것이 100점 이상이 나온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적절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수치나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조절하셔야 될 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경동맥 초음파도 좀 자주 하시나요? 네. 경동맥 초음파도 워낙 많이 하는 검사이고요. 사실 CT는 조영제 같은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CT를 찍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동맥 초음파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경동맥 초음파와 심장 혈관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검사는 심장 혈관을 직접 보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동맥경화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플라크라고 해서 동맥경화반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하여튼 좀 위험해서 날아가게 되면 머리 혈관에 가면 뇌졸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보건소에서도 검진을 하고 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뜻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대사증후군은 딱 뭔가 새로운 병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이제 잘 동반될 수 있는 대사 상태, 복부 비만, 고혈당, 고혈압, 그다음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이런 걸 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을 수도 있고 같이 잘 동반이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5가지 기준이 허리둘레로 평가를 하는 복부 비만, 그리고 혈압 상태로 평가를 하는 고혈압, 공복 혈당 등을 측정해서 이제 고혈당이 있는지,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항목에는 중성지방 수치와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여부를 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의 기준치를 넘으면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새로운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태를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는 당뇨병으로 가기 굉장히 위험한 단계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단계를 내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대사증후군이. 왜냐하면 2단계부터 약을 먹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치료를 권고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사증후군의 각각의 요소를 좀 보고 그 요소에 맞춰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 가지만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이나 뭐 식단 조절, 운동 등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보통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나빠지면 또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식단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분들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에 맞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생활습관 조절이나 이런 것만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또 체중을 빼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조금 타겟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하고 살도 충분히 빼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없어진다면 정말 좋겠죠. 고혈압이나 특히 고지혈증 같은 그런 경우는 약을 꼭 먹어야만 목표 수치 도달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대사증후군도 생활요법으로 조정하는 군과 필요한 약물을 사용하는 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검진이라고 하는 게 건강검진이 너무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네. 뭐 또 복부 초음파를 찍으면 지방간이에요 하는 경우가 많고, 애석하게도 저도 얼마 전에 초음파를 봤을 때 약간의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아, 정말 체중을 많이 줄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일단 지방간이라고 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 조절을 잘 하시라고 일단 얘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과체중 이상이신 분들은 체중 조절,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방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독이 아니라 뭐 당뇨병에서도 지방간이 많이 동반이 되고 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또 당뇨병을 또 많이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사증후군처럼 유기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방간은 체중 감량이 1번일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지금 자기 현재 체중의 7에서 한 10% 정도를 네. 감량했을 때 지방간이 상당히 호전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60kg라면 6kg 정도가 10%일 거고 그보다 조금 아래가 7%일 텐데 그런 정도를 감량할 만큼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그런 단순한 식사운동 요법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은 뭐 일종의 어떤 당뇨병 약물이나 또는 지방간 약물들이 있고, 혹시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라면 지방간을 좀 낮출 수 있는 제형의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GLP-1 뭐 수용체라 그래서 네. 주사제긴 합니다만 그런 약물들은 이제 상당히 지방간을 좋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이런 지방간이 좋은 약물을 추천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체중 감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요새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초음파를 해서 췌장암 검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 췌장암 검진은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췌장암을 검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췌장암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암의 위험도를 알고 싶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흔하게 이용하시는 게 건강검진에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복부 초음파, 말씀하신 복부 초음파인데, 사실 복부 초음파는 췌장을 사실 다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췌장의 머리 부분은 잘 볼 수 있지만 그 뒷부분이나 꼬리 부분 쪽으로는 이제 앞에 있는 위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복부 초음파에서 괜찮다고 해서 사실 췌장이 완전히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췌장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부 CT가 가능하겠고, 조금 더 췌장만을 타겟으로 보는 경우 췌장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C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영제를 꼭 사용해서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선호도나 혹은 신장 기능이 어떤지에 따라서 약간 고려할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MRI 같은 경우는 뭐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방사선 위험은 적지만 또 이제 비용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시행할 때는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췌장에 그 전에 무록 같은 다른 또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통해서 좀 상의를 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초음파보다는 CT나 MRI가 훨씬 정확하다는 겁니다. 후복막 장기라 그래서 뒤쪽에 췌장이 있고 앞에 위가 있고 간이 있고 상당히 많이 가려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 부분만 이제 초음파로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T, MRI를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가족력이 특히 췌장암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췌장암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 증상이 갑자기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서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위압감이 있다든지 몸이 이제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쯤은 꼭 췌장암에 대한 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환자가 먹는 약을 쓰다가
잘 되셨었는데 갑자기 인슐린이 필요할 정도로 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좀 노인 환자들 중에 췌장암을 뒤늦게 진단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저도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는 꼭 CT를 찍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 하게 되면은 왜 여러 가지 종양 지표 인자라고 네. 하는 그냥 암 마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런 암 마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 건강검진 결과지를 갖고 오시면 CA19-9이라고, 그게 이제 췌장암 수치다라고 해서 이게 좀 높아졌다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췌장암의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과정 중에 이제 경과를 보기에 많이 보이는 지수기는 한데요. 사실 이 CA19-9이라는 게 췌장암을 스크리닝, 한마디로 선별 검사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 가지고는 다른 데서도 사실 그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췌장암을 판단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CA19-9라는 게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다 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CA19-9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 난소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뭐 담석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췌장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심각한 질환이 췌장암일 테니까 높은 경우는 한번 그래도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권고하고 싶고, 하지만 어떤 암 마커든지 조기 암을 진단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 마커만 너무 믿고 다른 걸 안 해보시게 되면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의사들과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제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당뇨병 환자 약물, 혈당을 낮추는 여러 가지 약물, 또 인슐린, 또 그 외의 약물들 중에 좀 주의해야 될 거, 고혈압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때는 공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당뇨병 약제는 어쨌든 혈당을 낮추는 약이라서 공복을 해야 되는 그 금식 기간 동안에는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인슐린은 그 전날, 저녁이나 그 전에 맞았던 것도 사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혈당 조절이 잘 돼서 조금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인슐린도 감량을 하거나 하지 않을지 미리 좀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검진 전날은 뭐 인슐린을 한번 쉬거나 그렇죠. 양을 많이 줄여서 뭐 50% 정도만 맞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먹는 약물 중에서도 저혈당을 일으키는 몇 종류의 약물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의사랑 상의를 하시면 이 약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적어도 금식하는 동안은 먹지 말아라, 하루 전날은 먹지 말아라, 이런 아마 지침을 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아스피린 같은 약물들도 그렇죠. 있고 고혈압 약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주의를 주시나요? 일단 아스피린은 이제 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나 할 수가 있어서 보통은 좀 끊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중단하라고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좀 시술 받으신 경우는 다시 중단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만약 내가 최근에 시술을 받아서 이 약을 꼭 먹으라 했다 하면 그거를 미리 그 검진하실 때 얘기를 해서, 뭐 그런 경우는 만약에 조직 검사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꼭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끊어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약들 자꾸 끊고 뭐 먹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혈압약도 안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혈압약은 검진 당일날 드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안 드시고 온 경우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시술 같은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혈압약은 꼭 복용하고 오시는 게 그렇죠.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진 때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시니까 평상시보다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시경도 못하고 네. 여러 가지 검사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혈압약 정도는 먹고 와도 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아스피린이나 뭐 항혈전제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심장 시술을 했거나 뇌에 무슨 시술했거나 하는 경우들은 그냥 안 끊고 네. 소화기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 당이 높은 것부터 뭐 심장의 석회화에 대한 거, 또 약에 뭐 끊고 안 끊고 이런 문제, 굉장히 췌장암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시간이 많다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혜슬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 나누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